우리는 1차적으로는 암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암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공통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점도 있을 거예요. 암의 원인은 뭐라고 하지만 맞는지 틀리는지는 참 검증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도 그나마 좀 확률이 높은 거는 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죠. 암을 극복한 사람이 이런 요소 때문에 극복이 된 것 같다고 하는 것을 거꾸로 가다 보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낸 거니까 이것들이 원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좀 우리가 역으로 검증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한 30여 년 전부터 아무튼 병원에서 포기한 암환우들을 하는 자연치유 또 한방치유, 양방치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죠. 그분들이 어떤 팩터, 어떤 요소 때문에 낫는가를 좀 보는 겁니다. 우선 제 책에도 몇 가지 사례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책을 혹시 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한 7개 정도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혹시 읽어보신 분? 네, 한 반 정도 읽어보셨겠네요. 예.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보신 소감이 어떠셨을까요? 기억나는 거. 저렇게 물어봐도 괜찮습니까? 어떤 분은 저렇게 물어봤더니, 다음부터 안 올래? 이렇게. 이거 갑자기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긴장하게 해서 괜찮으신 거죠? 여자분한테는 3번 물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거죠? 네.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냥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 저는 네. 남의 애 같아요. 그 얘기가.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상하다? 나한테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예. 사람의 몸이 다 틀리고. 그렇죠. 생활이 다 틀리고. 그렇죠. 그 사는 문제가 다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낫어도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가 봐요. 저는 안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왔어요. 예. 오케이. 그 사람은 나았어도 나는 안 나을 수 있다. 예. 좋아요. 예.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낳은 건 다 사람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한다고 꼭 낫는 거는 나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게 맞다고 저도 보고요. 근데 이 문장이 흥미롭습니다. 그 사람은 낳았어도 나는 안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예. 좋아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사료를 제가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붙여볼게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근데 목사님은 큰 아들이셨을 거예요. 네.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큰형은 학교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의 희망이었어요. 희망이어서 온통 지원과 어디 가서 자랑거리인데 본인은 왠지 학교 공부, 영어, 수학 이런 거가 잘 안 돼서 공부는 그리 못 따라가니까 늘 형하고 비교되고 특히 아버지는 형에게만 항상 이렇게 시선이 흐뭇한 시선으로 가 있고 본인은 형의 반에 반만이라도 가지 하는 그런 좀 못마땅한 느낌, 좀 덜 떨어진 자식 취급한다는 기분을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뭔가 잘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서 부모에게 너 참 이렇게 훌륭하구나. 너가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로는 안 되겠고 돈을 벌어서라도 좀 해봐야겠다 해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장사 쪽으로 식당을 했다는 거죠. 식당을. 그래서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작은 식당을 좀 이루고 좀 크게 한정식 집인가 크게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한 덕에 꽤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랑도 하고 이러면은 그 아버지가 식당 그거 잘한 거가 뭐 그렇게 그 너네 형은 어디 저 항정고시 해가지고 뭐 어디 다게 박사 이런 거가 예전에 펜대 굴린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귀천의 마음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식당에서 돈 많이 벌어도 그렇게 인정을 못 하니까 이제 좀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또 하나를 벌렸대요. 두 개. 두 개 더 하면 이제 또 우와 두 개를 그렇게 잘 운영했나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그냥 뭐 별로. 근데 그래서 막 더 무리하다가 좀 사업이 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잘할 때는 그냥 그래 알았다 뭐 이 정도인데 안 되니까 너는 이러니까 문제야 뭐 뭘 똑바로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이런 걸 잘 알아본 다음에 해야지 막무가내로 그냥 무식하게 하니까 그러는 것이다 뭐 이런 말투가 들리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큰형은 나름 잘 나가는 곳에 있다가 외국에 유학을 갔고 외국에 유학에 가서 또 뭐 거기에 있는 뭐 교포인지 아무튼 결혼을 했고 근데 가끔 이제 외국에 사니까 오는데 며느리는 시댁 어른들 만나는 게 부담이고 싫다고 자주 잘 안 오고 이제 나중엔 진짜로 잘 안 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거의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잘 나가는 자식보다 좀 부족한 자식이 평생 선산을 지킨다 이런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중에 이제 아버지가 돈을 벌기만 하면 그 외국에 가서 또 이 사람이 무슨 벤처기업인가 아들이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나 봐요. 제가 그 책에는 약간 각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때문에도 벤처기업 그러니까 번 돈을 다 걷다가 보냈는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그런데 큰형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덩달아 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영세민 이렇게 받아서 쓰고 힘겹게 사니까 본인이 이제 이렇게 색당에서 번 돈으로 조그만한 집 한 칸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이제 그럼에도 고맙단 말을 안 하셨대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네 돈이라도 내가 받아서 살아야지 어쩌겠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약오르고 화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용돈 준 것도 또 모아서 또 형한테 보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분통이 터져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또 부모하고 아버지하고도 좀 냉랭해지고 그래서 그냥 나 이제 다시는 안 올래요. 그러고는 끊고 뭐 용돈도 안 주고 근데도 계속 마음이 쓸려서 또 자기가 또 슬리머니 가서 이렇게 해주고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은 고맙다. 네가 참 나한테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가 그런 거 좀 미안하다.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 고맙다 얘기였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속으로는 하셨나 모르지만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분통한 거죠. 계속 그러고 계시니까 나중에는 또 자신의 아내도 지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아내도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도 그런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암이 걸렸어요. 간암에 걸렸고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뭐 간암 얘기했는데도 그러냐고 그냥 뭐 그 일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 치유를 좀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답답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답답하고 속상한 얘기를 누가 들어주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누가요? 뭐 상담도 여리저리 해봤는데 뭐 능력 있는 상담사가 들어주면 좋겠다고. 또 있다면 가까운 사람 중에는 아내한테 여러 번 했고 아내도 계속 들어서 이제 좀 지겨워하고
혹시 뭐 그 당사자인 아버지가 들어주면 그분은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준다면 어떨 것 같아. 들어준다면 좋겠지만 그럴 사람이면 이미 들어줬겠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암과 관련하여서 내 암의 원인과 관련하여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을 생략할게요. 오늘 또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앞에 중간 다 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아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답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혹시 이 암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내 억울함을 표현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무슨 소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려울 때 큰형은 돈만 맨 가져가고 사랑도 다 받고 돈도 다 쓰고 그렇게 하지만 또 돌보지도 않는데 나는 그렇게 애쓴 거를 내가 만약에 부모보다 먼저 암으로 돌아가시면 죽으면 아버지가 그때 가서는 가슴을 쥐어뜯고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말 아버지의 가슴에 깊은 그 후회에 이거를 남겨주고 싶은 제가 저라면은 복수하고 싶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중간 과정을 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우는데 거의 진짜로 이건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이 울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울면서 그랬겠네요. 그거네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내 억울함을 알아줄까봐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심리적 치유로 이제 아버지 역할을 또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막말이어도 좋아요. 막 쌍욕도 좋아요. 이 씨발 개 같은 이런 소리도 해도 좋고 무슨 얘기를 해도 좋다고 다.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내가 아버지라면 이렇게 해줬겠다. 이렇게 역할극을 좀 하고 나서 많이 편해졌고요. 그 이후로 이분이 이제 그 간암이 계속 경과가 진행되다가 멈추고 좋아지는 것까지를 제가 보고 이제 그쪽 프로그램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여기에 큰 바위돌을 오고 산 것 같은데 여러 심리 치유를 하면서 조금씩 했긴 했지만 늘 이번에 정말 이렇게 탁 내려놓은 것 같아서 날아갈 듯이 가볍다라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자신도 처음에 그런지는 몰랐어요. 뭔가 모호하게 말만 하면 나중에 아버지에 대한 불만은 또 아버지에만 향하지 않고요. 그 불만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조금 피곤하게 해도 신경을 내고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집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누가 직장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확 신경을 내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뭐가 핵심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뭔가 아무튼 피곤한 사람이에요. 뭔가 자꾸 주변에 그러다가 이제 이게 뿌리로구나. 이게 근본 원인이로구나. 이게 안 되니까 이 무거움 때문에 내가 내 무의식의 흐름이 그랬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좋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암을 만든 2차적 이득이 있다고 해요. 뭐 영어로는 secondary gain이라고 그러는데 이 암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다고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할머니는 제가 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암 걸려서 요양병원 이런 데 너무 좋아요. 밥도 맛있고 공기도 좋고 내가 밥 안 차려도 되지. 여자분들은 내가 안 한 밥만 이렇게 먹어도 좋잖아요. 공기도 좋지. 간호사지 친절하게 해주지. 매번 내 건강 챙겨주지.
내 삶에서 이때보다 행복한 때가 없어요. 또 그리고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거는 맨 자식들끼리 서로 약간 이렇게 이제 화목이 잘 안 되는데 내 덕분에 막 다 오다 보니까 지네들끼리도 뭉쳐가지고 뭐 어떻게 뭐 오늘 뭐 엄마한테 뭘 해주자 뭐 이러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는 암을 낳고 싶지는 않고요. 빨리 죽지만 않고 암은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 뭘 속일 것도 꾸밀 것도 없이 그냥 툭 얘기를 하시는 건데 2차적 이득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그분도 그 식당 하셨던 분도 2차적 이득이 있는 거죠. 복수할 수 있는 좋은 핑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예도 있죠. 거기에 보면은 분당에 살던 어떤 아주머니인데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렸는데 늘 얘기해서 요사이 늘 마음속에서 불만과 스트레스 요인이 봤더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남편. 남편이 독자인데 시어머니가 맨날 저 전중가에 내려 계신데 불른대요. 서울 사는데. 그래서 가고 그렇게 가서 뭐 그야말로 이 아내 보기에는 마마보인 거죠. 엄마에게 다 매달려 있고 엄마가 재산이 많대요. 가지고 내가 죽으면 다 이 재산 네가 갈 텐데 좀 말 좀 들어라 이러면 또 그 말에 자기 남편이 그래 부모한테 밉보이지 말고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하고 그 눈치 보느라고 이제 이 아내는 그야말로 그냥 과부같이 지내는 거죠. 그런 세월 때문에 힘들어서 언젠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둘 중 하나 선택해. 나야 엄마야 이렇게. 그런 것이 어딨어. 다 같이 하는 거지. 이렇게 되게 남자들이 얘기하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 고부 갈등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치 첩이 들어와서 내 남편이랑 아내가 이렇게 남편이랑 내가 내 남편이랑 자고 있는데 첩이 중간에 낀 것 같은 느낌이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볼 때 그 느낌이. 그러니까 잘해도 괴롭히고요. 못해도 괴롭혀요. 못하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피곤해한다. 피곤하게 하지 마라 하고 잘 챙겨주라 그러고 너무 잘해갖고 둘 사이가 좋으면 또 내 사랑이 뺏길까봐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부 갈등이 좋아집니까? 방법은 없어요. 잘해도 못해도 뿌리는 이 뿌리가 해결돼야 돼요. 뿌리의 핵심은 뭐냐면 엄마의 정서적 배우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하고 배우자가 아니고 내 남편, 아들하고 배우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걸 정서적 배우자라고 그래요. 주로 이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아내는 어떻게 되냐면 또 아들하고 또는 이렇게 정서적 배우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정서적 대물림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힘드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선택하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냥 또 얼버무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효도하는 거가 높은 가치니까 이렇게 가고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 걸렸어요. 암이. 나 암이야. 내 옆에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 그런데 이제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좀 돌보다가 유방암 확률이 아주 낫는 확률이 높대. 수술하고 항암 하고 이러면은 최고 잘 낫는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낫는데 그 말 듣는 순간 낭패감이 느껴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뭐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아닌데? 라는 무의식적 흐름이 생기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겠어요? 네, 전이가 돼서 특히 유방암은 이렇게 밖으로 막 드러나게 되잖아요. 사기를 만들었어요, 사기를. 여기가 막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게 실감이 나는 거죠. 그리고 사기여서 이제 당신이 말한 식으로 그렇게 치료 확률이 높지 않대.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엄마가 막 사소한 일도 오라고 할 때 내 아내랑 있어야겠다고. 너 마음이 변했니 어쩌니 막 엄마가 눈물바람을 하고 그 수동적 공격이라고 그래요. 공격은 누구를 막 상처 줘서도 공격이지만 우는 것도 공격이에요. 얼마나 사람 피곤하고 공격받은 것 같잖아요. 왜 울고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거를 바라면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중간에 헷갈려 가는 거예요. 헷갈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계속 웃더라고요. 아, 맞다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안 풀리면 나는 안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예. 나중에 한 6개월 후인가 갔더니 이게 깨끗이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 나도 나름으로 그걸 내려놓으려고 애썼지만 바깥에서 도움이 있었어요. 뭐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디 이상한 데 투자를 했다가 거지 됐대요. 빚까지 졌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더욱 매달릴 일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리고 시어머니도 옛날처럼 막 이 큰 소리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 빨리 나와 버렸어. 이런 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이 암이 나한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혹시 하고 찾아보다 보면 찾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의식적으로 선명하게 떠오르는 분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럼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요? 어떻게 찾아보냐면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 머리, 가슴, 우리는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죠. 머리에서는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이게 5만 가지, 숫자 5만 가지의 생각, 이렇게 머리에서 이게 선명한 의식이에요. 선명하다는 말은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뭐고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뭐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슴은 그거보다 막 12가지 감정의 오락가락이에요. 네. 배는 한 가지 생명력만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전 존재를 비추할 때 학자마다 다른데 우리 전 존재의 에너지에서는 선명한 의식, 머리는 생명력과 관련하여 5%라고 한 사람도 있고요. 7%에 불과하다고 한 사람도 있고요. 제일 많이 넉넉히 잡아줘도 1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가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고요. 에너지의 90%는 이렇게 잠재의식,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은 말 그대로 도저히 인식이 안 된다는 게 깜깜이라고 표현해요. 깜깜해요. 잠재의식은 조금 알 듯 모를 듯 느낌이 있는 듯 근데 막 머리카락 옆에 사이같이 세세하게 구분은 안 돼요. 모호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깜깜하고요. 근데 아무 유전자가 변이된 질환인데 유전자는 이 무의식 동네에 살아요. 그리고 습관도 여기에 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했어요. 습관만 바꾸면 고쳐진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습관 바꾸는 게. 무의식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나야 돼요. 이 부분을 만나야 이 암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일부이거나 아니면 헛다리 짚을 경우도 있어요. 여기 한 요만큼 있는 거고 진짜 90%는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못 찾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그럼 어떻게 인식할 건가? 물론 수많은 심리 기법이나를 통해서 해야겠지만 오늘 간단히 여러분 모두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시카고 대학의 유진 젠들러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뭐 프로이드 이후에 심리학의 천재라고 말을 한다고 하던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선명한 것만을 삶에서 추구하는 것은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건 일이다라고 했어요. 삶의 본질은 모호함에 있다. 모호함, 깜깜함이 이게 90%니까. 그래서 이분이 쓴 기법이 뭐냐면 그 사람은 뭐 어떤 일로 힘드신가요? 그러면 제목만 딱 얘기하면 막 긴 스토리 듣지 않아요. 그냥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스토리 안 듣고 지금 내 그 불편함이 몸 어디에서 느껴지세요? 라고. 예를 들어서 섭섭해요. 섭섭하는 게 몸에서 어디서 느껴지세요? 이런 표현. 섭섭함이 몸 어디에서 느껴지냐니?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글쎄요. 섭섭하다. 어깨가 좀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좀 더 모호하니까 그림을 그리게도 해요. 그림을 그 그림에 두 가지가 있죠. 구상적인 그림이 있고 추상적인 그림이 있어요. 네. 구상적이라는 건 세밀하게 이렇게 딱 그림 모양을 그대로 그린 거고, 추상은 그걸 그냥 어떤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림을 그리게 해요. 그리고 그 그림의 느낌 속으로 들어가서 찾아요. 지금 내가 호소하고 있는 남편하고 또는 뭐 고부 갈등 때문에 힘들어요. 고부 갈등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이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 속에서 모호한 느낌 속에서 이 90%, 90점짜리 문제를 푼다는 뜻이에요. 100점짜리 문제에서 여기는 10점 많아봐야 90점짜리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거를 풀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쪽에 올리브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종이하고 크레파스를 좀 드릴 텐데요. 여기 우리 공통적으로 다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 우리가 좀 풀어보고 싶은 과제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암을 그려보세요. 암을 그리라니?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나 못 봤는데요. 그 사실 보이는 걸 그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이미지를 그려보라는 뜻입니다. 암을 막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뭘 하도 좋아요. 그냥 느낌대로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내 느낌대로. 이 느낌이란 말은 이게 말도 안 될 텐데 이건 이제 의식이 하는 말이고요. 무의식, 잠재의식은 내 직감적으로 막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일수록 이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막 손이 가는 대로 해도 좋고 색깔 막 왠지 내키는 거여도 좋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내 암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되셨죠? 어떤 규칙도 없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도 없어요. 혹시 또 이런 분, 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어머 나 이거 못 그리고 잘 그리고 없어요. 그냥 뭐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표현하면 돼요. 점 하나 찍어도 되고요. 뭐든지 좋다. 한번 내 암을 내가 표현해 본다면 어떤 색깔로 어떤 이미지로 어떤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